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이라는 책입니다. 칼 세이건 책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코스모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칼 세이건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꽤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과학자가 이렇게까지 글을 잘 쓰면 정말 반칙이죠. 정말 문무겸전이라고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토양 위에서 이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칼 세이건인 것 같습니다. 이 에덴의 용이라는 책은 1978년에 쓰여진 책이고요. 뇌과학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뇌과학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천문학자죠.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1978년이면 꽤 예전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뇌과학과 관련한 연구 발전은 정말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뇌과학이 크게 발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속에 나오는 실험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론의 일부분은 이미 폐기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영감,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어요. 제목 자체도 참 인상적인데요. 과학자가 이런 제목을 쓰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최근에 저에게 에덴의 용 읽어봤냐고, 그래서 제가 판타지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판타지는 아니지만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책입니다. 에덴의 용이라는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 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화적인 또 성경적인 메타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메타포가 참 재밌고 흥미로워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어도 어렵지 않게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과학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과학과 관련해서 그래도 한마디를 더 덧붙이면 최근에는 MRI 촬영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뇌과학을 좀 알지 않고는 어떤 학문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육학 같은 경우도 옛날처럼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뇌를 촬영해보고 그 효과를 바로 알 수 있게 된 상황이라서요. 우리가 뇌과학에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한참 사실 지났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덴의 용은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9장에 구성되어 있는 목차를 한 4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는 책입니다. 일단 칼 세이건은 기본적으로 천체 물리학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엄하게 뭔가를 쓸 때 참 뭔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얼마나 어리고 미약한가를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우주력인데요. 우주의 빅뱅 대폭발을 1월 1일로 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핵을 가진 최초의 세포들이 나타난 게 1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최초로 인간이 나타난 거, 이런 모든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다 12월 31일에 일어난 일이고요. 마지막에 뭐 유럽의 르네상스부터를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경에 일어난 일들에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거죠. 이 코스모스도 그렇고 이런 우주력 부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도 있는, 또 반대로 우주가 얼만큼 거대하고 이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력 부분은 첫 번째 단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얼만큼 대단한가, 그리고 인간만이 얼만큼 독특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유전자에서 뇌에 관련한 이야기에서 인간의 뇌가 10의 13제곱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를 해보면 2를 10의 13번만큼 곱해준 수, 즉 2의 10의 13제곱계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이런 숫자, 이 칼세이건이 과학자이다 보니까 뭔가를 설명할 때 이런 양화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 전자와 양성자의 수는 2의 10의 3제곱계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뇌가 취할 수 있는 기능적 구성 상태의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심지어 아무리 유전적으로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같은 순간을 존재할 수 없게 한다는 이 뇌의 신비로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독특하고 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칼세이건의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부분들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하지만 미미한 존재인 인간의 이 뇌를 보니까 또 인간은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칼세이건의 가장 멋진 그런 서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서 제3장의 뇌와 마차, 제4장 메타포로서의 에덴, 제6장 꿈속의 용들을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가 진화해가는 과정이 바로 내용의 핵심인데요. 우리 인간의 뇌가 뭔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에 의해서 대체되고 과거의 특징들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 가설인데요. 처음에 파충류의 뇌를 우리가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파충류의 뇌를 알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변연계라고 하는 포유류의 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만의 특별한 뇌인 심피지를 추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여전히 파충류의 뇌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충류의 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파충류의 뇌들이 운동을 하고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이 파충류의 뇌와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한 설명들이 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파충류의 뇌인 알 복합체는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영토 본능, 사회적인 서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파충류의 본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 칼세이건이 중간에 과학자적인 이런 위트로서 정치인들은 파충류의 뇌가 강하게 반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쉽게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변연계 같은 경우는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그 뇌의 특성인데 정서를 관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이나 종교, 그리고 경외감 같은, 종교적 경외감 같은 것들은 이 포유류에 대해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피질은 추론,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지적, 지적인 특성, 그리고 추론 내용, 추상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바로 심피질에서 기능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심피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전두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두엽만이 인간에게 불안함을 준다. 이 불안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이제 카산드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카산드라는 그 트로이의 멸망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예견한 예언자인데요. 불안, 공포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카산드라와 같은 요소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카산드라적 요소가 만들어낸 미래를 통제하는 원리들은 윤리, 마술, 과학, 법률의 기원이 되었다. 미래의 재앙을 예견하는 것의 이점은 재앙을 피할 조치를 마련하고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측 능력의 결과로 물질적으로 안전한 기반을 갖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 사회에서 여가 시간이 생겨났고 이러한 여가야말로 사회적,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 그래서 이러한 심피질 속의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이 전두엽이 가지고 온 예측 능력은 우리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줬고 이런 카산드라적인 이런 예측 능력이 문명을 만들었다.
라는 설명인데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용과 관련되는 메타포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추방되게 된 과정에서 사실은 뱀이 유혹을 하거든요. 이 뱀은 뭐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뱀은 그야말로 파충류잖아요. 계속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파충류의 뇌 속에 그 뱀의 메타포가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을 계속해서 파충류의 뇌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유혹에 결국은 빠지고 말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오는데요. 이 책에는 그래서 인간이 약간 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 같은 것이 진화 과정에서 포유류가 파충류와 이 대결하는, 생존을 위해서 대결하는 그 진화적인 마음 속에 정서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파충류에게 결국은 유혹을 당해서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되게 재미있어서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라는 비유는 신피질이 더욱 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공격적이고 관습적인 파충류적 부분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한 가지 예외를 빼고 창세기 이야기에서 파충류의 유혹은 인간이 동물의 언어를 이해한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용에게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는 용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 이 용은 바로 서양에서 뱀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덴의 용이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용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여기서 되는데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용이 굉장히 사악한 악마, 그리고 두려운 존재, 이런 메타포로 항상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왕자님이 중세 성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출하러 갈 때 항상 그 공주를 가둬놓고 있는 대상은 용입니다. 우리 해리포터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커다란 뱀이 나오고요. 용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주죠. 동양에서의 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 용은 바로 파충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하나님에게 그 뱀이 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는 벌이 뭐냐면 너는 앞으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벌을 받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뱀이 예전에는 다리가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 발로 걸어 다니거나 또는 뭐 신화 속에서는 막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 뱀이 이 네 다리를 다 빼앗기고 배로 걸어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파충류의 가장 거대한 우리 상상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존재는 공룡이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파충류가 포유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경쟁자였고, 그 파충류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지금 뱀이라는 메타포로 나타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이 파충류의 뇌는 여전히 우리 속에 이미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덴의 용의 뱀과 관련되는 여기 나오는 메타포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제5장 동물의 추상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침팬지와 관련된 실험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요. 사람과 침팬지를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대로 똑같은 조건에서 키워봤대요. 그래서 아기와 침팬지를 사람처럼 똑같이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시겠지만 한 3돌 정도가 됐을 때 인간 아기에 비해서 침팬지 아기가 월등한 신체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은 인간 아기는 이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침팬지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역시 인간만이 이런 언어적인 능력과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뒤에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침팬지에게 언어적인 뇌의 그 기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후두의 이 기능 자체가 인간의 언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침팬지가 말을 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수화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 손으로 하는 그 수화어를 침팬지에게 가르치는데 이 침팬지가 놀라울 정도로 언어 능력을 보입니다. 이게 살짝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침팬지에게도 인간과 사실 유사한 정도의 신피질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인간과 비슷한 정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에게도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감과 어떤 의미를, 사회학적인 의미를 줄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5장에 이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칼 세이건이 영장류 연구소에 갔을 때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도에 마치 감옥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복도의 양쪽 옆으로 침팬지들이 쭉 갇혀 있었대요. 자, 그런데 거기를 쭉 지나가는데 연구소장에게 침팬지 한 마리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침팬지들이 다 같이 철창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큰 소리를 내는, 약간 그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과 같은, 반항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이 이런 경험을 기록하면서 과연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어딘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침팬지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만약 침팬지에게 추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도 오늘날 인간에게 부여된 인권과 같은 것을 갖게 될까? 침팬지가 얼마나 영리해야 침팬지를 죽이는 행위의 살해죄가 성립하게 될까? 침팬지가 어떤 특성을 보이면 선교사들이 그들을 개종시켜야 할 대상으로 고려하게 될까? 우습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침팬지들도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다른 포유류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 칼 세이건의 자신의 이제 철학이나 본심이 좀 드러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침팬지의 인지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존재 집단의 경계에 대한 심사숙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와 같은 고려는 우리의 윤리적 전망을 아래로는 지구 생물의 분류군 아래로, 그리고 위로는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외계 생물에게로 넓혀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나는 희망한다. 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과 철학이나 뭐 사회학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공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회학에서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집단은 내가 애착을 느끼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고, 외 집단은 좀 강하게 얘기하면 적을 말합니다. 저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의 분류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처음 이 지구에 나타났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 생존이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원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를 내가 지켜야 하는 나만의 내 집단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충류의 뇌 속에도 당연히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포유류의 뇌까지 등장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돌보고 나의 가족이 나의 강력한 내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가족, 또 좀 더 나아가면 나의 친척, 좀 더 나아가면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 그리고 우리 집단, 우리 마을, 더 크게 나아가면 우리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런 내 집단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 집단이 커지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신피질의 영역이었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집단의 범위가 커진다는 것 자체는 인권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내가 인간과 동일하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는 인권의식도 커지고 우리의 이런 뇌가 신피질, 그리고 전두엽의 이런 힘으로 우리는 지구 저 반대쪽에서 굶고 있는 그런 나와는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나와는 완전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동정심과 감정이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의식이 더 커지게, 인권의 범위가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발전입니다. 그리고 동물 본능과 관련된 파충류의 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영역을 어디까지 더 넓힐 수 있을지가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생각해 볼 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사실상 이런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 영장류에게까지도 우리가 이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칼 세이건의 본심은 뭐냐면 외계 생명체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가 언젠가 지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아니죠. 이 외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도 우리의 어떤 경계, 윤리적인 그런 고려의 대상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칼 세이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추상 능력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밌었던 내용들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제 7장에 연인과 광인이라는 부분에는 좌뇌와 우뇌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좌뇌 우뇌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도 항상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신피질 중에서도 좌뇌는 어떤 분석적인 내용이나 언어적인 그런 면을 관장하고 우뇌 같은 경우는 직관, 그리고 뭐 공간 능력,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장하는 부분이 강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게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너무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뭐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좌뇌우뇌와 관련돼서 저의 경험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재미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피아노를 치는 것이야말로 좌뇌와 우뇌의 협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보는 것은 좌뇌의 영역이고, 그 피아노를 치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피아노를 치다 보면 생각을 하면서 치지 않거든요. 그냥 손가락이 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보고 어떻게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치게 되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뇌 부분에, 음악이나 예술적인 부분은 우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보를 잘 안 보고 듣고 치는 스타일이어서 나는 우뇌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그때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요즘 뇌과학과 관련돼서, 그리고 칼 세이건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주는 것은,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가소성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찰흙과 같아서 말랑말랑합니다. 뇌가 물론 어렸을 때, 옛날에는 뭐 타고나고 뭐 문과, 이과 뭐 뇌가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물론 그것도 타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뭐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뇌는 뭔가를 계속 하는, 영향을, 자극을 주는 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소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요즘 나오는 뇌과학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나는 좀 이쪽으로는 부족해, 나는 뭐가 머리가 나빠, 뭐 이렇게 미리 단정 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라는 내용들이 요즘 뇌과학의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타고난 거, 물론 타고난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미 뭐 끝났어 라고 공부하거나 뭔가를 할 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뇌는 말랑말랑한 가소성을 지닌 것이다. 이건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라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말랑말랑한, 아직도 뇌를 말랑말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야기를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